일본에는 빈집이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은 때때로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하죠. 일본 전체의 주택수는 약 6,005만 2만 호에 달하지만 그중 빈집은 약 900만 호에 이르며 이는 무려 13.8%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3년에는 빈집 수가 약 2,170만 호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빈집률이 30%에 달하는 미래가 이미 예고되고 있는 셈입니다. 집값은 급격히 하락했고 지방 소도시의 주택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일본의 고정자산세 또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감면되지만 집을 철거하면 세금이 체감적으로 6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관리가 소홀한 빈집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은 살지 않는 집도 일부러 남겨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상속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집값보다 세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등기 주택이 증가하면서 법적으로 주인이 없는 집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내 집 마련이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부러워하며 넌 참 좋겠다라는 쪽지를 쓰곤 했죠. 7,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에 사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제 아파트를 그냥 주어도 받지 않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때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랬던 일본이 오늘날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역사적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도요토비 히데요시는 전쟁을 하려면 인구가 많아야 한다. 인구가 늘어나려면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든 남자와 만날 수 있도록 담요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이는 김원노의 탄생 배경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역사적 배경이 심각한 일본이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할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숨길 것이라고 말이죠. 물론 오비는 전통적인 디자인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역사적으로 인구가 많아야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인구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수백 년간의 전쟁이 사라지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겠죠. 결혼이 증가하면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없는 시대에 인구만 늘어나자 일자리는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무사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고 일자리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에는 심각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시바간 철학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노는 것은 죄라는 철학을 널리 퍼뜨려 사람들이 저임금 또는 무임금으로라도 일하게 하려 했습니다. 대신 열심히 일한 만큼 고용주는 노동자를 가족처럼 여기고 함부로 해고하지 않도록 하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일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저임금으로 일하는 대신 고용주는 한 번 고용하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평생 고용 정신이 확산되었습니다. 자네, 무임금으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나?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나? 이만하면 우리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 내년부터는 봉급을 줄 수 있도록 하겠네. 정말입니까? 3년간 공짜로 수련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봉급까지 주신다니 이 은혜 목숨을 다해 갚겠습니다. 한 번 직원은 영원한 직원, 우리 끝까지 함께하세. 여기에는 봉급에 불만이 많은 A 회사와 저임금도 감사히 여기는 B 회사가 있습니다. 에휴, 내가 이 돈 받고 일할 사람인가? 야, 다들 대충 해. 이런 곳 자기 수양이야. 봉급이 문제가 아니라고.
나를 믿고 일을 맡겼는데 내가 맡은 일만큼은 완벽하다는 소리를 들어야겠어. 어느 쪽이 잘 될까요? 당연히 B 집단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A 집단은 자연히 경쟁에서 사라지고 완벽을 추구하는 B 회사들이 살아남아 그들끼리 경쟁하게 됩니다. 그 경쟁에서조차도 살아남은 회사들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소니, 도시바, 도요타, 야마하, 캐논, 니콘, THK, 미쓰비시 등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세계인에게 품질을 인정받으며 덕분에 일본 경제는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인구도 많고 일자리도 넘쳐났습니다. 결혼과 출산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건가요? 제 직장은 탄탄하고 월급도 많습니다. 초과 근무도 많이 했고요. 이 돈으로 직장 근처에 집도 살 계획입니다. 당신은 몸만 오면 됩니다. 어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다, 이게 뭡니까? 너도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집 사는데 보태거라.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경제 호황기였기에 노후 자금도 든든했기에 가능한 문화였습니다. 직장들은 도시에 밀집해 있었고 사람들은 도시에서 결혼을 하고 가능한 한 직장에서 가까운 집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회사가 많은 도쿄의 집들이 인기를 끌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어딜 파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루 만에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 마음이죠. 싫으면 안 사면 되지. 당신 말고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 진짜 알겠습니다. 사인하십시다. 잠깐 생각 좀 더 해봐야겠어요. 내일 전화드리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죠. 땅은 한정적인데 사겠다는 사람은 많으니 이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부동산 붐이 일어난 것이지요. 도쿄 인근에 집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사람이 많고 회사가 많은 도시일수록 오르는 법이니까요. 이미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당연하지. 10년 뒤에는 왜 그때라도 사지 못했을까 하며 괴로워할 것이다. 올라탈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여기야는 일본 은행도 한몫했습니다. 집 사는데 돈이 모자라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필요한 금액이 얼마든 우리가 무제한으로 대출해드리겠습니다. 경제 호황에 자신감이 넘쳤던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일본 은행들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일본 부동산 가격은 마치 미사일처럼 상승했습니다. 과거에 도쿄 땅을 팔면 미국 땅 전부를 살 수 있다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해외 언론과 경제학자들이 일본의 자산 가격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만든 표현입니다. 돈 많은 일본 기업들은 해외 자산을 쇼핑하듯 매입했습니다. 미쓰비시가 뉴욕 록펠러 센터를 인수하고 소니는 콜롬비아 픽처스를 인수하며 마루젠, 노무라, 미쓰비시 등은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본 회사가 세상을 사들인다고 표현했고 하버드대 사회학자 에젤라 보결은 일본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한 가수는 이렇게 노래 부르며 일본의 최전성기를 표현했습니다. 아와타시노 코이와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운다는 속담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1990년대가 되자 일본은행은 이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 불안이라도 온다면 대출해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불안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플라자 합의로 수출기업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 아닌가?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뭐 조금이라면 괜찮겠죠? 그랬더니 경쟁은행에서는 옆 동네 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답니다. 뭔가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불안하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리자. 그렇게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경쟁적으로 집을 사던 소비 심리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니, 어제 집을 산다고 해놓고 갑자기 안 산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사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또 한편에서는 은행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뭔가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불안하니까 집 사는 건 당분간 보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서로 살해했던 부동산을 이제는 서로 사지 않으려는 심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기준금리는 2.5%에서 6%로 불과 15개월 만에 2배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도쿄 땅값은 최대 70%에서 80%로 폭락했습니다. 마구 대출해주던 은행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로 대응했지만 한 번 무너진 소비 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현금 보유를 늘리고 투자를 회피했습니다. 개인들도 비정규직은 골로 가는 길이라는 인식으로 지갑을 꼭 닫았습니다. 가족 경영 문화로 유명한 일본 기업들도 결국 구조조정의 칼을 꺼내 들었고 신규 채용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대체되었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나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입니까? 그만 헤어집시다. 그동안 즐거웠어요. 경제가 무너지자 결혼과 출산율도 급락했습니다. 그렇게 1990년대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아니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생산성과 임금, 물가가 모두 정체된 유일한 선진국으로 남게 되었고 기업과 개인은 현금 보유 중심의 방어형 경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세계는 인터넷과 혁신으로 빠르게 나아가는데 일본은 리스크 방어형 사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특히 경쟁국인 한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비정규직 청춘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초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거나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노인들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년층이 많아지면서 사회는 은퇴자 중심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노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연금도 늘리고 의료복지비도 팍팍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예산으로요? 투표할 노년층이 젊은 층보다 더 많으니 정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인을 위한 공약을 펼쳐야 국회로 갈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호구냐? 우리가 다 하고 복지는 노인들이 누리고 이게 합리적인 거냐? 그래도 도쿄 23구는 다시 인구가 순유입 중입니다. 최근 도쿄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버블기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회사들은 여전히 도쿄에 몰려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도쿄로 이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동산 펀드 자금이 유입되면서 2024년 중앙 도쿄 23구의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억 엔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서는 집이 팔리지도 않고 세입자도 없는 도시의 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무료로 집을 준다 해도 아무도 받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상황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에 가려면 집은 역시 서울에 있어야 해. 그것도 강남으로 돈이 있어야지. 대출을 바짝 당겨야 할걸. 그나마 이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휴, 30평 아파트 팔아봐야 서울에서 10평도 못 살겠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이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사람 살지 않는 유령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암울합니다. 마스다 보고서는 이를 소멸하는 마을이라 표현하며 896개의 지자체가 2040년 이전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 거주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성공률은 낮아 보입니다. 꼴랑 100만 원 받고 지방 가서 뭐 해먹고 살 건데? 고령자만 남은 마을은 점점 사라지고 빈집은 일본의 미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 불렸던 일본이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신입 물러나옵니다.